안녕하세요. 오름TV의 최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 처음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세법이라든가 법무라든가 실무에 관해서 하나하나 안내 드리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점점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무부랑 국토부에서 나온 해설집이랑 법리 문제 다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토대로 설명을 드려서 왔다 그러다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다툼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 부분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래는 민법에 대해서 다 적용을 받던 게 81년도에 경제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민법보다 우선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계속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법리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개정 이유 중에서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온 이유는 4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전세계약을 4년으로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2년 후에 다시 2년을 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것도 보면 묵시적 갱신하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취지는 계약 2년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 다시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금액으로 금액이 많이, 전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로 2+2 개정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매매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매수자분들이라든가 매도자분들이라든가 입주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법리적 다툼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2년을 살았던 4년을 살았던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지금은 요거는 계약갱신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임대인의 사유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거절하지 못하는데,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3항에 나와 있고요. 그게 해설서보다도 제가 조문을 아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갱신을 임차인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고요. 여기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꼭 알아두려야 되는 게, 임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인도 꼭 마찬가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연체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기를 연속해서 미납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는 1월달에 미납하고 2월달 납부하고 3월달 미납하고 4월달 납부하고 해도 지금 5월달에 세 달치를 다 갚았어도 요거는 다음 만기 도래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이 전대는 전대란 부분은 내가 방 3개짜리를 임차를 했는데 관리비라든가 혼자가 쓰기엔 너무 크고 이게 너무 아까워서 친구한테 방 하나만 너가 써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든 하지 않았든 유상을 무료든 전대를 했을 경우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임대인이 알게 되면은 이거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은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것도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과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하지 못할 정도로 멸실이 되거나 부서지거나 했을 경우, 그리고 여기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 재건축이라든가 토지 수용이라든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의 점유율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고지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뭐 노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하지 않았어도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 할 건데, 앞으로 할 건데 이제 나가줘요라고 하는 것들로만 인해서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제 거주하려는 거. 여기 조문에도 나와 있듯이 임대인이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데, 형제자매는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법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형제자매는, 그러니까 직계 존속은 나한테 피를 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게 직계 존속이고요. 직계 비속은 나한테 피를 받은 아들, 자식, 뭐 이렇게 손자, 손녀, 뭐 이런 사람들이 직계 비속이 되는 거고요. 형제자매는 나가 피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게 반계로 돼요. 근데 이거는 친족의 행태는 되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민법 767조의 배우자, 친족의 정의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여기는 친족의 범위가 나와요.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인척, 팔촌 이내의 혈족. 이게 친족이 되는지 친족까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법리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조문만 놓고 보면 직계 존비속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이 기간의 2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경신이랑 동일하게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뭐 편지라든가 이런 걸 보냈다고 하더라도, 나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해서 더 살 겁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다 안 살고 나 다시 나갈래요 라고 했을 경우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게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3개월 후면은 계약 종료의 효과를 가지고 오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낫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부분을 표기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뭐 5% 인상 부분들도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지킨다고 하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걸로 본다고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특별히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경우가 생겨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제 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임차인을 꼭 내보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바뀐 법령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했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못했던 분들은 내가 들어가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서는 여기 이제 손해배상 조항이 생겨요. 손해배상 조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계약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 전세 같은 경우는 월차임으로 환산을 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11월 29일인가 그때 바뀌어서 2.5%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놨을 경우에는 그 똑같은 환산한 금액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을 3달치 또는 거기에 차입금은 24개월치 또는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해했던,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고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고 내보내고 새로운 매수자한테 이거를 넘겼을 경우가 문제인데, 그렇다 할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거는 그 손에 나온 1번과 2번 월차임 환산액의 3개월치 또는 그 1번과 3번이에요. 그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 손해액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임차인이 내쫓겨 나간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다른 거를 얻으면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는 이사 비용, 이 두 개까지는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면서 금액이 비싸졌다든지 해서 이 차입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증명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그 법리적으로라든가 뭐 그 상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게 법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더 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세금 또는 이 그 전세금액에서 이거 월 단위로 환산해서 3개월치를 환산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고 5억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해보면은 뭐 많게 해봐야지 500만원? 이 정도밖에는 안 나오고, 중개수수료하고 뭐 이사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500만원 다 안짝으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내보내고 허위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내보내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32번 무료법률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주소도 제가 이제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 해산으로 그거를 강제성을 있게 부여하지는 못하니까 이것도 완전히 믿을 건 안 돼서 앞으로도 계속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Q&A로 나온 부분인데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거를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21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고요. 통보할게.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만 부과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기간을 산입을 할 때 초일 산입 적용하고 초일 불산입 전용이 있는데, 초일 산입이랑 초일 불산입은 여기 민법에서 나와 있듯이 기간에 대한 장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초입 불산입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약정에 있을 경우는 그 약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서는 이렇게 써요. 여기 아니라 1월 1일 날부터 산다고 하면 1월 1일 날 기산을 해서 12월 31일까지 그때 기간을 쓰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을 하는데요. 특약상에서 이렇게 초일을 불산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불산입하는 기간을 왜 얘기를 하냐면 1월 1일부터 다시 1월 1일으로 첫날은 0시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걸 해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언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부분에서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약정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면, 초일 산입으로 썼다면 요기를 기산으로 해서 그 계약 기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통보 기간은. 그러고 다른 것들은 4년 임대차를 미리 했어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갱신 요구권으로 사용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6개월에서 이 2달 사이에 임대인은 무조건 전화를 해서 살 건지 말 건지, 금액을 올릴 건지 말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임대인은 꼭 지켜야 될 의무예요.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거를 놓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중개수수료 부분도 그렇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임대인은 무조건 알람을 맞춰 놓든가 해서 만기쯤 되면은 요구를 체크를 꼭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해서 임대인은 아싸 좋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맞추거나 매매를 했는데, 매매 계약서를 딱 작성했는데 이제 들어갈 때쯤 되니까 나 마침 나갈 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난 더 있을래요 라고, 이런 부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해설정에서는 강행구정으로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임대인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가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해서 나는 그 말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고 나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 비용을 배액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도 금전적인 문제지만 앞으로 나올 세금이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민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2조의 신의 성질이 있어요. 권리 행사와 의무는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된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거 민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을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 부분이랑 다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도 잘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을 나가려는 임차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급을 하면서 약정을 하거나 돈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닌 별도의 상거래법으로 간주가 돼서 민법의 적용을 받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배상 규정을 떠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뭐 대법원에 가서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상황에서는 임차인도 그럴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반복하거나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는 그게 해지랑 동일하게 된다는 부분인데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묵시적 갱신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만기가 되기 전에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묵시적 통보가 아니라 다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가게 되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부동산에서 쓰든지 직접 이제 두 분끼리만 써서 밑에다가 특약을 쓰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계약서는 작성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가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써야지 연장이 되니까 뭐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으니까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을 때 1년을 작성했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몇 년을 총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계속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법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2년을 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년을 주장해도 1년 만기 때 돼서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1년을 계약했으면 1년이 만기 딱 돌아기 2달 전에 이제 나가실 거죠 하면 임차인이 아니요 갈 데가 없어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못해요. 그냥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거고요. 2년이 될 때쯤 돼서 1년 계약했는데 2년 살았으니까 이제 나가겠지 하고 또 다시 2달 전, 한 3달 전쯤에 연락을 하면 아니요 저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년 더 살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 1년 계약했어도 4년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1년이 계약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히 단기 임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뭐 특별한 단서 조항이라든가 별도의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써놓지 않으면 쓴다고 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툼의 소지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다투어 볼 만한 여지는 있으니까 그냥 믿고 계약서를 쓰는 거는 조금 임대인한테는 많이 불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 차임 연체했던 부분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던 경우 서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해서 훼손이 된 경우 그리고 좀 멸실되거나 재건축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랑 이제 임대인이 뭐 직계 좀비 속에 들어와서 살 경우 이런 부분은 계약의 경신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조에 보면 임차인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에서 해설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뭐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이런 걸로 해서 긁힘이나 훼손 부분이 있어서 뭐 안 되는 부분도 원칙상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민법으로 다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허위의 계약갱신이 됐을 경우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갱신 거절권을 월 단위로 한다는 건 요 당시에는 지금 4%인데 지금은 2.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사는지 아는지 의무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 주인이 다시 거주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살 수 있는 경우는 2년인데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입세대라든가 이제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면. 근데 이걸 한다 한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기준으로 했을 때만 많아야지 500, 600 이 정도가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소송을 해서 뭐 비용을 자기가 소유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 부분을 한다는 거는 좀 부담이 좀 더 클 수가 있어서 안 할 확률이 좀 더 많아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뭐 요거는 여기 임대인이 나 들어가 살까요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내보내고 이후에 여기 집을 비워놨어요. 계속 공실로. 이러면은 임차인 아까 손해배상 기존의 손해배상 내용은 새로 임차를 비싸게 맞춰야지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비오는 상황에서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기준에 적용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못 받으면 민법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민법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750쪽이 그 제5장의 750쪽 고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아까 전에 손해배상에 나왔던 세 번째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그 외에는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은 직접 거절의 유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요. 임대료 상한 5%는 임차인이 거절하면 5%를 못 올려줘요. 하지만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임 증감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그 소를 해서 5%를 인상을 하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요. 그거는 합의로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1년 기간일 경우에는 못하지만 다시 갱신권을 써서 2년 기간이라면 해볼만 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5%를 귀찮아서 5% 얼마 대주는 거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지만 괘씸해서 꼭 받아야 되겠어 하면은 5%는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5%를 초과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더라도 내가 들어가 살 게 아니면 5%를 훨씬 넘게 합의해서 현재 시세대로 전세가를 상승을 하게 되면 다음 2년 후에도 이만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한 금액에서 5%니까 하게 되더라도 5%를 더 높게 하는 게 더 5% 이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팔 게 아니고 내가 보유해서 투자로 간다고 하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지 이거는 임차인의 동의 없을 때는 그게 곤란하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금리는 지금 바뀌었지만 기준금리가 바뀐 게 아니라 2.5%입니다. 4%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주거용 건물 모두 적용되고요.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요거는 임대사업자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변호사들도 아직 판례까지 간 적도 없고 1심이 판결이 난 것도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기관에다가 연락을 해보셔도 되지만 크게 유익한 답변을 받거나 확실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그냥 그 조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타 사항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답변이 있던 게 아니라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툼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없어서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갈지 아니면 그 전에 법령이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알기 쉽게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울음TV의 최소장이었습니다.